너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 아침부터 이게 웬 난리야? 아니, 그 얘기 못 들었어? 저기 파란대문 집에 살던 김씨 있잖아. 글쎄 죽었다네. 뭐? 그래서 계속 아침부터 구급차며 경찰차며 왔다 갔다 했구먼. 근데 그 양반 한동안 안 보이던데 서울 간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글쎄 죽은 지 한 달이 더 됐다는 거야. 골목에 옹기종기 모여 경악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정옥희 할머니는 숨을 급히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또 자식한테라도 간 줄 알았지. 자식은 무슨? 서울에서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안 찾아온 지 벌써 10년도 더 됐지 아마? 정씨 할머니는 이웃들이 하는 말에 맞장구 치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빨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대문 밖은 소란스러웠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 들어왔기에 정씨는 마루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제서야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집안. 아침 식사 중이었는지 작은 방 안엔 조촐하게 차려진 밥상이 펴져 있었습니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찾아온 지 오래된 방 안에 혼자 앉아 정 씨는 놓았던 숟가락을 들고 마저 밥을 먹었습니다. 흰쌀밥이 마치 모래처럼 까끌거리며 목구멍을 긁고 넘어갔습니다. 한때는 자식과 손주들이 찾아와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던 방 안. 밥알을 씹으며 정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TV를 보는 아들,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며느리, 차례상에서 곶감을 집어먹는 손주들. 그들을 상상하자 모래알 같던 밥알도 씹을 만해졌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정 씨 또한 서울에서 살다가 20년 전 아들을 결혼시키고 고향 동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온 뒤에도 아들이 명절 때 찾아오기도 했고 정 씨가 서울로 가서 아들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 씨도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남편과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죠. 정 씨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엔 고향에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가족 모두 상경한 뒤에 아버지가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집안 살림이 크게 폈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나 싶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 씨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는데 그때부터 정 씨는 거의 남이 자식처럼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는 정 씨보다도 새로운 부인과 딸에게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정 씨는 고등학교까지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다가 성인이 돼서는 혼자 나와서 살아야 했고 정 씨 또한 아버지는 없는 셈 치고 살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하다가 만난 게 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없고 가난했던 남편. 가난과 가난이 더해지니 또 다른 가난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힘들어도 다들 자식 둘 셋은 낳고 살았는데 정 씨는 둘 셋은 엄두도 못 냈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땐 힘들었지만 남편과 자식을 보며 살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어린 나이부터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일찍 병을 얻고 말았는데 그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정 씨 가족은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을 얻은 남편은 일찍 세상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홀로 아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몇 마디 말로는 전부 설명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고왔던 손은 마디가 굵고 거친 험한 손이 되었고 본래 나이보다도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모진 고생을 해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자식 키워서 뭐하게? 자식이 그 마음이나 알아주는 줄 알아? 자기 자신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본인 인생은 인생 아닌가? 주변으로부터 정 씨가 자주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만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자 혼자 자식을 풍족하게 키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정 씨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제 짝을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도 사주고 싶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돼서 미안하다. 새아가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저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이젠 제가 벌어서 엄마 책임질게요. 정 씨는 빈말일지라도 아들이 하는 소리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빈손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었던 정 씨는 서울에서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서 아들 결혼에 보탰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은 했지만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는 목돈이 필요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보탤 수 있는 게 정 씨의 행복이었죠. 그렇게 정 씨는 어릴 때 살던 고향으로 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과는 차 타고 1시간 반.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바쁜 아들과 수시로 왕래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죠. 이번 주말에 바쁘니? 너 바쁘니까 내가 좀 올라갈까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너 좋아하는 파김치를 담갔는데 이것 좀 주려고. 김치요? 김치 주러 여기까지 오세요? 고생스러우신데 엄마 드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내려갈 때요. 그때 해주세요. 아니야. 고생은 무슨. 너도 보고 손주들 얼굴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지. 저 이번 주에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엄마와도 못 봐요. 제가 다음에 시간 내서 갈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그 회사는 왜 애를 주말까지 부려먹는 거야. 몸 상하니까 쉬엄쉬엄 일해라. 쉬엄쉬엄 일하면 돈을 못 벌죠. 제 걱정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래, 알았다. 바쁜 아들과는 자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발길이 뜸해진 건 손주들이 커가면서였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 씨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옥희 씨 되시죠? 네, 제가 정옥희인데요. 저 정기철 씨 딸이에요. 정기철. 재혼을 하고 인생에서 정 씨를 지워버렸던 친아버지였습니다. 새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들었던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실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도 사셨다 하고 생각했다면 정 씨는 불효녀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뜻밖의 소식.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이 상당한데 정 씨의 상속분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거액의 현금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아들에게 전했더니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사람이 고생만 하라는 법은 없나 봐요. 그리곤 그 주 토요일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 둘을 데리고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때요? 이 집에서 사시는 거 신경 쓰였어요. 제가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엄마 이사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어요. 아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살 거야. 안 그래도 너희 부르려고 했어. 우선 돈은 받으면 너한테 주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쓸 일이 뭐 있겠냐. 너 줄 테니까 네가 그 돈으로 이사도 가고 그래. 너 결혼할 때 집 한 채 못 해줬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잘 됐지 뭐냐. 엄마,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상속받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고 서울의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정 씨는 그 월세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듯했던 생활이 한결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나중에 정 씨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 모든 것이 꿈인 듯 얼떨떨했습니다. 말년의 인생이 이렇게 피나 싶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늘 바빴던 아들은 명절이 아닌 때에도 정 씨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조용하던 정 씨의 집은 북적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끼리도 뭔가 끈끈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 김치 좀 가지러 갈게요. 그래. 무슨 김치 해놓을까? 역시 엄마가 해주신 파김치가 먹고 싶네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알았다. 조심해서 내려오거라. 정 씨는 기쁜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고 반찬도 이것저것 해두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이 홀로 정 씨네 집에 왔습니다. 왜 혼자 왔어? 애미랑 애들은? 애들 학원 때문에 못 왔죠. 그래? 주말에도 학원에 가면 힘들어서 어째? 요즘에 주말에 쉬는 애들이 어딨어요. 그래. 너라도 와서 밥 먹어라. 가득 차려진 밥상을 가리키며 정 씨가 아들을 앉혔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나는 다 같이 오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저만 있다가 화요일에 올라갈게요. 뭐? 회사는 어쩌고? 회사는 휴가 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정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회사 그만둘 생각이에요. 뭐? 갑자기 왜? 정 씨는 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게 회사 나와서 제가 따로 회사를 차려볼까 해서요.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기에 정 씨는 어떤 대답도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애들도 커가고 해서 서울에서 남들처럼 살려면 직장 다녀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서울에 그 아파트 팔아서 빌려줄 수 있으세요? 회사를 차릴 자금을 빌려달라는 아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정 씨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 팔아서 반은 너 주마. 정 씨도 이제는 경제 능력이 없기에 노후 자금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반을 주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큰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그거 다 져주시면 제가 엄마 생활비 계속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이 좀 커지면 빌려주신 돈도 다시 갚고요. 갚을 필요는 없다. 어차피 나 죽으면 그건 네 거였으니까. 다만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기엔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 씨가 망설이는 것도 아들 걱정 때문이었으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 그렇게 하자. 감사해요, 엄마. 매달 생활비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들은 그 뒤로 사업이 무척 잘 풀리는 듯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은 무척 바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용돈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동네 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하세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사실 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 씨는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생활비도 다 쓰지 않고 모아놔서 더 이상의 용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 말을 차마 뱉을 순 없었죠. 바쁜 아들에게 내려오라며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날이 갈수록 아들을 만나기는 힘들었고 연락조차도 마음 편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걸면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깜깜무소식. 항상 이런 식으로 전화가 끊어지니 정 씨도 선뜻 연락을 하기 어려워졌죠.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있기에 잘 살겠거니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정 씨가 헐레벌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쁠 텐데 웬일이야? 잘 지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엄마는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내 걱정은 마라. 애미랑 애들은 건강하고? 그럼요. 그래, 어쩐 일이야? 김치 해다 줄까? 그러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 무슨 일이 있는 게야? 불안해진 정 씨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첫째가 미국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러고선 한참 설명하는데 정 씨는 전부 알아듣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는 말이야? 전부? 네, 저희 식구들 다 가려고요. 오래 있을 건 아닌데 가족이 떨어져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지. 같이 살아야 가족이지. 그러곤 한참을 또 말이 없는 아들. 다녀올게요. 3년 정도 살다 올 계획이에요. 건강히 계세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그러곤 몇 마디 더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잘 다녀오거라 기분 좋게 대답했음에도 정 씨는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에는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 듯 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유학을 갈 정도면 아들은 자신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에 정 씨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도 자주 하지 못했던 연락을 외국이라고 자주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정 씨는 아들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오는 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곤 했죠.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몇 해 동안 수도 없이 들은 안내 음성. 이제는 아들의 목소리보다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었던 생활비는 들어오지 않은 지 꽤 되었지만 정 씨는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아들에게선 연락이 끊겼고 정 씨도 아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고 손주들도 궁금했지만 정 씨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80대가 된 정 씨.
근 몇 년간 정 씨는 무척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여서도 외롭고 궁핍한 생활 때문에도 사무치게 외로웠죠. 아들이 준 생활비를 모아뒀었는데 이미 다 써버린 지 오래였고 연금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을 땐 부르지 않아도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 이제 가진 것 없는 부모는 관심 바뀌겠지.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삶이 계속되자 아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커졌고 그러한 삶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정 씨는 대충 먹은 아침밥상을 정리했습니다. 이가 아파서 많이 먹지도 못해 팔은 앙상했습니다. 바깥엔 사람들이 다들 들어갔는지 어느새 사위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구급차 소리도 멎어 있었죠. 달그락 설거지를 하고 앉아 있다가 문득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숫자 1을 꾹 누르려다가 머뭇거리며 다시 핸드폰을 덮고 말았습니다. 이미 소용없는 짓인 걸 알고 있었지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야 맙니다. 정 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화장실 문은 부서진 지 오래라 횡하니 뚫려 하니 훤히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도 없는지라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뿌옇게 때가 낀 화장실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머리는 빠져 부스스했고 검버섯과 주름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는 웬 노파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양치질을 한 뒤에 화장실을 나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막해서 무서울 지경인 방 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쨍하는 이명이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어놓았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차차 흐려져.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읊는 정 씨.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을 할 일이 없어서 저녁 때가 되면 목이 잠기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뉴스에서 하는 말, 드라마 속의 사람이 하는 말 같은 걸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종일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방에 먼지도 쓸어보고 이불 속에 누워 낮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졌지만 보일러는 돌지 않아 이불 속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에 무늬만 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 점심은 건너뛰었고 오후가 되자 해가 강해지는 시간에 문 밖을 나서는 정 씨. 칠이 다 벗겨진 빨간 대문을 열고 나오자 대문 앞엔 빛바랜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오후 1시가 지나고부터는 대부분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구경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조용한 마을이고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서 노인만 10명 남짓 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뜻하다. 냉골 같은 집 안보다는 해가 내리쬐는 바깥이 오히려 따뜻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가장 윗집에 살고 있는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정씨 또 나와 있네. 그럴 줄 알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왔어. 그렇게 말하는 노인은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었습니다. 월세 5만 원에 안 쓰는 낡은 집을 내줬던 동네 사람이었죠. 내가 말이야. 몇 달만 있다가 우리 집이랑 이 집 다 정리하고 아들네로 들어가게 됐어. 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다 처분하고 갈 생각이라서. 정씨 사정은 알지만 집을 좀 비워줘야 하는데.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는 집주인. 근데 서울에 아들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한테 연락해봐. 우리 나이 땐 혼자 살면 안 돼. 나도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 시골에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이번에 김씨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정씨도 잘 생각해봐. 정씨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30분을 허공만 쳐다보며 있던 정씨. 정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참을 석상처럼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내 정신을 차린 정씨. 점심을 건너뛰었기에 조금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물에 만 찬밥과 쉰 파김치 몇 조각, 오늘 아침밥상, 어제 저녁밥상, 그 전날의 밥상과 같았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꼼꼼히 청소를 하곤 한참을 앉아서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조용한 와중에 볼펜이 서걱서걱 종이에 마찰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멈췄다, 썼다, 멈췄다, 썼다.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이내 마침표를 찍고 종이를 접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곤 또 한참을 앉아서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해가 짧아져 어느새 집안은 어둑해졌는데 정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놓지 않은 집안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달그락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대문 밖을 나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집주인이 정신의 집에 들렀을 때 다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정씨 얘기 들었어? 한 동네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무서워서 우리 딸한테 오늘 전화 넣었잖아. 동네엔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고 집주인이 들고 있던 종이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이게 옆에 있었어요. 경찰이 종이를 펴서 안의 내용을 읽어보았고 그 편지는 얼마 뒤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져 걱정이다. 너는 어릴 때부터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잖니. 네가 언제 이 편지를 발견할지는 모르겠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너에게 연락이 닿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요란스럽지 않게 가고 싶으니 장례를 치르려거든 하루만 하거라.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집 보증금 100만 원은 꼭 받아가라. 아들아, 삶이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도 너와 함께 했던 기억 간직하고 간다. 인생을 돌아보면 너를 낳아 기르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가장 행복했다. 죽기 전에 꿈에서라도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